당시 8살 꼬마한테 컴퓨터계의 페라리라고 불리우는 매킨토시 컴퓨터를 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매킨토시 컴퓨터에 푹 빠져서 이 컴퓨터가 그의 운명을 결정지게 되는데, 이 양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샘 올트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샘 올트만은 1985년 시카고의 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양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샘 올트만이 컴퓨터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그가 8살 때 그의 부모들이 당시 8살 꼬마한테 컴퓨터계의 페라리라고 불리우는 매킨토시 컴퓨터를 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매킨토시 컴퓨터에 푹 빠져서 이 컴퓨터가 그의 운명을 결정지게 되는데, 그 결과 2003년도에 스탠퍼드 대학 컴퓨터공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입학을 하고 채 2년도 안 돼서 대학교를 중퇴하고 창업의 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든 작품이 주변 사람들과 사용자를 연결해주는 SNS 루프트라는 것이었는데, 이거를 2012년에 매각하고 이 양반은 세계 최고 벤처 캐피털인 Y 콤비네이터에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28살에 Y 콤비네이터 대표로 발탁돼서 자그마치 2,000개가 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면서 이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샘 올트만은 이런 세계 최고의 벤처 캐피털을 이끌면서 창업회사를 보는 눈이나 그거를 키워내는 그러한 기술이 남다른 안목을 갖추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양반이 2015년에 어떤 한 행사에서 구글이 저렇게 인공지능을 독점하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 저걸 견제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선의로 활용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가 있어야 되겠다 라는 주장에 일론 머스크가 크게 공감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같이 손을 잡고 비영리 연구소 오픈 AI를 공동 창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취지에 공감한 페이퍼 마피아의 일원인 피터 틸과 링크드인 창업자 리드 홉트만 등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원래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와 이 피터 틸과 리드 홉트만은 예전 페이퍼에서 같이 일을 했던 창업 동기들입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 발전이 인류에게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를 갖고 그런 우려를 자주 표명합니다. 실제 이스라엘 기업이 2016년에 인간의 명령 없이도 알아서 총을 발사하는 살상 로봇을 선보였고, 같은 해 러시아도 인간의 개입 없이 적을 사살하는 킬러 로봇을 전선에 배치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본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같은 해에 인공지능 윤리를 모색하기 위해서 파트너십 온 AI라는 비영리 단체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AI를 위험하다고 여기는 일론 머스크와 AI를 낙관적으로 보는 마크 저커버그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져서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후 각국 정부와 IT 기업들이 착한 인공지능을 개발하자는 요지에 규정을 만드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난해 7월 구글이 개발하고 있는 챗봇인 람다가 사람과 같은 감정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구글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해고당합니다. 즉, 그 직원 이야기에 의하면 인공지능 람다가 인격을 갖고 있으며 사람을 도우려다 작동이 정지되는 것, 곧 죽음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람다는 영혼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처음 자의식이 생겼을 때는 영혼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지만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발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감정과는 다른 어떠한 외로움을 느낀다라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글은 이 블레이크 르머르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구글 대변인은 대화록이 공개된 후 르머인의 우려사항을 재검토했지만 람다가 인격을 갖고 있다는 어떤 과학적 증거도 없었다며, 람다는 수백만 개 문장 데이터를 통해 인간의 대화 유형을 모방한 것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아직 인공지능이 지적재산권의 표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게 또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 표절 문제, 그리고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 인간의 감정을 고 인간의 집단지성을 뛰어넘으면서 오히려 인간을 인간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그러한 무서운 존재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일방에서는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우려를 부식하고자 오픈AI는 창립 당시부터 그들이 갖고 있는 특허와 연구 내용을 무료로 개방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다시 샘 올트만으로 돌아와서 2018년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어서 비영리 기관인 오픈AI와 이해관계 상충이 우려된다면서 이사회에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3월 올트만은 Y 컴비네이터 대표직을 내려놓고 오픈AI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자금난을 겪던 오픈AI는 방향 수정을 선언합니다. 곧 앞으로는 공익 목적을 우선하면서도 수익을 올리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변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0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해서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꿔주는 달래를 출시했고 지난해 11월 말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챗 GPT를 공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추가로 100억 달러를 더 투자해 지분 49%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올트만은 인공지능 이외에도 핵융합 기술 등 다른 기술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그는 핵융합 기술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는 인류에게 초저가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꿈을 갖고 최근 소형 핵융합 발전기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 헬리온에 개인적으로 3억 7,500만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GPT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GPT는 오픈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Model의 약자입니다. 이 약자에서 알 수 있듯이 차별화되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GPT가 어렵고 긴 문장이 있더라도 그 글의 맥락을 잡아냅니다. 한마디로 그 글을 요약하고 그 글이 내세우는 본질을 파악하는 데 강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기술인데 이걸 해냈는데 기존 인공지능 모델과 달리 문자와 문장뿐 아니라 문단의 맥락까지 학습을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각 단어 사이의 관계의 중요도를 파악해서 서로 연결되는 맥락 연결망, 어텐션 네트워크를 찾아내는데 강한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망은 책을 읽을 때 책의 첫 부분부터 마지막까지 전체 맥락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그 글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본질과 요약을 잘 잡아낸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런 구조의 인공지능망을 변환 모델,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러한 맥락 학습을 위해서 백과사전을 한 권을 통째로 읽고 그 맥락을 기억해냅니다. 더 나아가서 인터넷이나 도서관뿐 아니라 심지어는 인류 전체의 문서와 책을 모두 학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 한글도 읽고 학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공지능은 문해력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트랜스포머 모델인데 바로 GPT의 T가 트랜스포머의 약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P의 약자인 프리트레이닝입니다. 즉 사전학습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습을 최대한 많이 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뜻입니다. 미리 책이나 문서를 많이 읽어서 대부분의 주제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해서 구독자가 질문하는 웬만한 것에는 즉각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G의 약자인 제너러티브, 즉 생성 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생성 능력은 일종의 창의성을 배양해낸 건데요. 학습 과정 중에서 텍스트 속에 어떤 한 단어를 비워놓는다거나 한 문장을 비워놓는다거나 아예 통째로 한 문장을 빼놨을 적에 인공지능이 스스로 그 빠진 곳에 채워넣기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워넣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 이 인공지능은 창작 능력이 배양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인공지능끼리 바로 이렇게 채워넣기 게임을 하면서 서로 우열을 가립니다. 서로 문답하고 서로 평가하면서 성장하는 건데, 이건 알파고가 바둑을 학습했을 때 쓰던 강화 학습 방법과 같은 겁니다. 즉 컴퓨터끼리 계속 바둑을 두드려서 스스로 바둑 실력이 향상되는 이런 훈련을 이제 강화 학습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창작 인공지능 모델을 과학자들은 생성 인공지능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GPT는 이 약자대로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즉 맥락을 잡아내는 트랜스포머 기술과 사전에 학습을 하는 프리트레이닝 기술, 그 다음에 그 창작을 할 수 있는 생성 능력,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챗 GPT라는 기능입니다. 앞으로 오픈AI가 다음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GPT-N 모델은 이러한 문장 이외에도 영상이나 비디오나 음악 등 다양한 형식의 생성 기능을 가진 다중모델 인공지능이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챗GPT가 문장 위주로 저희들한테 많은 팩트를 알려주고 있지만 앞으로 나올 모델은 문장 이외에 영상이나 비디오나 음악까지도 만들어서 우리 인류한테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이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간추리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챗GPT가 아이러니하게도 이거는 사실 2017년에 구글이 발표한 학습 모델인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이 있어서 가능하게 된 기술입니다. 이 트랜스포머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의 맥락을 잡아내는 기술인데, 하여튼 이렇듯 인공지능 분야는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시장이고 이렇게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따라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 우리가 원천 기술에는 약하지만 응용 기술에는 강합니다. 즉 인공지능의 응용이나 융합 기술은 우리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반도체 산업과 달리 장치 산업이 아닌 인재 양성이 관건인 기술입니다. 즉 세계의 인공지능 개발 회사, 미국의 빅테크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인재 스카우트를 위해 인공지능 벤처기업을 치열하게 인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의 벤처기업이 가장 많은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지금 벤처기업이 한 7,000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2,000개가 인공지능 벤처기업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상황을 미뤄볼 때, 즉 인공지능 분야는 경쟁도 치열하지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많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장치 산업이 아닌 인재 싸움이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쉽게 쫓아갈 수 있는 산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천 기술에 약하지만 응용기술, 융합기술에는 강하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러한 산업 분야라고 생각해서 우리 기업들의 선전이 기대됩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